Don't feel fucking to me. Don't feel fucking to me. Don't feel fucking to me. Don't feel fucking to 올라 me. 2021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고요. 꾸레올레 2화 시작합니다. 저는 하울렛입니다. 반갑습니다, 페데리님. 안녕하세요. 패드리입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독일은 그냥 평범한 하루죠? 연휴가 없고. 네, 이 연휴까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독일에 계시지만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명절에 뭐 드시고는 하나요? 뭘 네, 전부쳐 먹거나 오늘 쌀가루 시켰거든요. 이따 쌀가루? 어머니께서 네, 네. 송편 만드신다고 네, 저도 아, 동원될 송편. 예정입니다. 가족끼리 하는 맛이 있죠. 그럼 명절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보통? 저는 일단 송편 좋아하고요. 떡 자체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전도 좋아합니다. 전도 좋아하시고. 그쵸. 저도, 전 중에 이제 동그랑땡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집마다 다르겠지만 그 탕국이라고 하죠. 그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탕국이 있는데 저는 그 탕국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새벽에 그라나다전이 있었어요. 이제 미드필더 구성으로는 이제 페드리가 나오질 못해서 세르지 로베르토가 미드필더로 뛰게 됐고, 어, 우측면에도 데미르가 뛰게 됐고, 그다음에 좌측 풀백에 조르디 알바 대신에 발데가 들어와서 경기를 뛰게 됐는데, 이 정도 특이상 빼고는 거의 이제 베스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쿠티뉴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이제 퀄리티로는 베스트라서 쿠티뉴도 좌측으로 나왔고. 한발 라인업에서부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쿠티뉴가 아직 못 믿어요. 이번 경기도 그렇고. 그런데 음, 지금 저게 꾸릴 수 있는 베스트 포워드 라인이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음, 경기를 엄청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을 했잖아요. 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일단 이 구성을 꾸리자마자 사실 1분, 2분도 안 돼서 먹혔는데, 그러면은 약간 선수 선발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그런 장면이 항상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90분 내내 경기 자체를 주도하고 필드 전체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시절이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찍 실점한 건 사실 뭐 운이 없던 면도 있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수비가 허술했던 면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죠. 그래 이제 근데 경기 너무 전, 이른 예, 말씀하세요. 네 근데 네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한 게 이제 발목을 잡았죠. 음,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수비 얘기를 해주셨지만, 팀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을 뺏어오기 위한 노력들은 되게 별로였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선수 한 명 개개인의 수비 능력을 봤을 때, 아라우가 진짜 눈에 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며칠 전에 있었던 A매치에서 이제 한국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을 때 김민재 혼자 약간 맨마킹을 하면서 다 공을 뺏어오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흡사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김민재 혼자 수비를 해서 공을 뺏어오듯이 아라우도 혼자 수비를 해서 공을 뺏어오고 다시 돌려주고 또 오는 상대를 공을 뺏어서 돌려주고 약간 수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수비수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아라우오가 수비하는 아라우오의 능력 자체는 괜찮은데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사실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아예 수비할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아라오가 빛이 나고 있다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겠군요, 사실.
사실 바르셀로나가 수비하는 거는 네. 수비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페널티 박스로까지 물러났다가 거기서 공을 다시 뺏고 다시 또 90m 전진하고 이런 게 바르셀로나가 생각하는 수비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을 아예 차단하고 특히 하프 라인에서부터 이런 음, 공격 이런 공격당하는 상황을 만들지 네, 않는 것 자체가 네. 바르셀로나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수비죠. 근데 뭐 음, 지금 그 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음. 현상이라고 봐요. 에릭 가르시아도,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골에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결국에 크로스를 허용한 건 에릭이어서 이제 뭐 아예 지분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릭 가르시아 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지공 상황에서 이제 우측을 깊게 열어주는 패스 같은 걸 보니까 나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에릭 가르시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에릭 바르시아도 사실 저는 빌드업만큼은 이 선수를 의심 안 해요. 왜냐면 그래서 확실히 공을 다루고 그다음에 또 공간을 보고 패스하는 건 확실히 바르셀로나에서 배운 것 같은 티가 나요. 그래서 음, 사실 처음에는 에릭이 왼쪽에서 뛰었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스케츠는 이제 보통 오른쪽을 담당하고 네, 왼쪽에는 이제 왼쪽에도 이제 그런 부스케츠처럼 공격을 전개해 나갈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해 나갈 선수가 필요한데 에릭이 그 면에선 잘했다고 봐요. 음, 그라나다전 경기에 있어서, 음,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먼저 해주세요, 패드리님. 네.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이제 쿠티뉴 그리고 데파이 간의 문제인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사실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오른발이 주발이고 항상 네, 거기서 뛰어왔던 선수니까. 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제 그 등 뒤에 수비수를 달고 있고 그다음에 수비 간격이랑 미드필더 간격 사이에 서 있을 때 그 공간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네, 공을 네, 받으면 뺏기기가 쉽고 네, 그다음에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근데 네, 데파이는 거기서 버틸 수 있어요. 이건 페드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거기서 버티고 또 네, 또 또 이제 다양한 공격 작업을 펼칠 수 있죠. 네, 네, 근데 쿠티뉴는 이게 안 되니까 네.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음,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쿠티뉴가 이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공격에서의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역할이죠. 네. 그래서 쿠티뉴가 내려가고 오히려 대용이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어제 경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데파이도 왼쪽에서야 자기 장점이 잘 나오는 선수인데 그러지 못하고 대형도 후방에서 공 빼오는 작업을 못하고 오히려 또 박스 투 박스처럼 올라가 있고 그럼 음, 쿠티뉴는 오히려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전개하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쿠티뉴라는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참 애매하다고 봐요. 쿠티뉴랑 데파이랑 이제 좌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런 자기네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 저도 되게 많았다고 보거든요. 후반전에 이게 제가 정확한 타임라인은 모르겠는데 쿠티뉴가 딱 공을 잡을 때 이게 데파이랑 겹쳐가지고 쿠티뉴가 결국에 슛을 못 차는 상황이 한번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이런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 감독의 전술 지시가 뭔가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이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교통 정리가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너는 이쪽 지역에서 이 작업을 해. 너는 이쪽 지역에서 이 작업을 해. 약간 이런 지시가 명확한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서로 어쩌면 약간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두 명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너지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드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어, 반대편 완전 이제 우측에 있었던 데미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어린 선수에게 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너무 뭐라 해야 할까 너무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전에 쪼끔 바뀌었거든요. 네, 많이 바뀐 건 아니고 쪼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네, 감독의 주문이 있었겠죠. "너 하고 싶은 음, 대로 해 보라."고.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린 선수한테는 뭐 크게 기대하거나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음. 자기 하고 싶은 거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제 생각과 염려를 깨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친구를 보면은 그닥 이렇게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데미르 이 선수가. 예전에 할리로비치가 이제 프리시즌이나 이럴 때 가끔 콜업이 돼서 이제 경기를 뛰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 이제 발칸 메시라고 불리던 할리로비치보다 좀 번뜩이는 모습이 아예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되게 어제 경기 보면서 우측면에 그냥 선수 하나만 그냥 박아놨다. 그러니까 선수 1 이렇게 그냥 하나 박아놨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지역에서 압박을 강하게 해서 공을 되찾았거나 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진 않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들었던 모습을 좀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바르셀로나 스쿼드예요. 아니면 오른쪽에 누굴 쓰겠어요. 그쵸. 이제 덴벨레라도 있었으면은 데미르를 쓸 일이 없었겠죠. 맞아요. 덴벨레가 있었으면 덴벨레가 다시 기회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음. 부통 터졌을 거예요. 페데리님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쿠티뉴와 이제 데파이가 문제가 생겼어서 결국에 이제 쿠만 감독은 데파이를 선택을 했고 쿠티뉴를 이제 경기 중에 교체를 시켰고, 그래서 쓰리톱으로는 이제 루크 데용이 들어왔어요. 이 결정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선수 역할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의 그 루크 데용이라는 선수의 선수 퀄리티가 너무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선수가 이거 바르셀로나 서브에도 포함될 실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이 루크 대용 데려온 거 자체가 네, 라포르타가 그리즈만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적 시장 마감 날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리즈만 덜렁 내보내자니까 이건 또 아닌 건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음, 부랴부랴 포워드 하나 찾아온 게 네, 루크 내용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적 네네, 시장 마감 날에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만한 포워드면 다른 팀에서도 핵심 선수라는 소리인데 어느 네, 팀이 그때 팔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도 내놓은 선수를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부랴부랴 찾다 보니까 이런 네네. 선수가 오는 거죠. 처음부터 예견된 음, 수준이었다 봐요. 그라나다전에서 이제 또 다른 전술적으로 좀 주목했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을까요? 풀백들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사실 제가 토트넘 경기를 한번 봤거든요. 어, 에메르송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에메르송을 보려고? 네네. 네. 아니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근데 네. 사실 별로 아쉽진 않아요, 가서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렇다고 베스트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베스트가 상황이 많이 안 좋긴 안 좋았어요. 이번 바르셀로나 오른쪽을 보면 뭐 사실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데스트도 왼쪽에 가서 좀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근데 역시 데스트도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요. 후방에서 공을 끌고 나가서 측면에서 적어도 한 명이라도 제껴 주면서 네. 뭔가 우위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계속 보고 싶은데 그게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라나다의 선수들 퀄리티가 이렇게 좋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친구들이 이제 중앙에서 날라오는 이제 롱패스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포워드들이 이제 굶기고 있을 때 괴롭히는 모습들, 특히 몬추가 그걸 되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우리 팀이 못하다 보니까 상대 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 팀이 약간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우리 팀만 보고, 우리 팀에 어떤 선수가 요런 건 잘하고 요런 건 못한다, 약간 이런 게 보였는데, 이제는 선수단의 퀄리티가 많이 내려오니까 상대팀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베네수엘라 선수,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도 되게 잘한 게 눈에 보였고, 몬추도 거칠게 데파이를 잘 다루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롱패스 같은 것도 되게 날카로웠고, 생각보다 그라나다의 선수 퀄리티가 되게 좋았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만큼 그런 그라나다를 통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여튼, 이건 메시가 떠나면서 사실 예견됐던 일이죠. 더 이상 상대팀이 바르셀로나 포워드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기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약간 뭐라 해야지? 경기를 보면, 축구 자체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당연히 응원하는 거는 바르셀로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당연히 있지만, 약간 다른 팀은 어떻게 플레이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그라나다가 그 사이드에서의 공격이 되게 날카로웠고, 특히나 좌측 우측을 보통 이제 역발 미드필더를 세워서 드리블 돌파를 해서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라나다는 이번에 보니까 아예 정발 윙어들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스도 되게 날카롭게 올라왔었고, 그런 모습들을, 이게 구단이 안 좋아서 약간 이런 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축구 보는 재미 자체는 약간 좀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는. 이게 지금 바르셀로나 스쿼드의 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셀로나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계속 약점을 드러내는 거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측면에서도 이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음, 왜냐하면 측면이 상대가 역습하기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수비수도 뭐 한두 명만 제치면 바로 네. 자유로운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측면도 사실 많이 죽었죠. 음, 특히 한 가지 제가 그 이번 경기에서 약간 눈에 들어왔던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어, 에릭 가르시아가 부스케츠랑 같이 수볼란테를 형성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수비는 아라우오 혼자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를 부스케츠와 에릭 가르시아가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이제 풀백들이 서 있게 되고, 약간 뭐라 해야지, 역피라미드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가 위치가 서면서, 이게 뭔가 다른 변화를 좀 줘보려고 이제 이런 점유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약간 진영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보이는데, 선수 퀄리티들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간 감독의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인지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신선하더라고요. 그 에릭 가르시아랑 부스케츠가 최종 수비보다 앞에 있으면서 약간 공을 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이건 좀 약간 신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감독이 고민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공을 빼내오는데 문제를 자주 겪고 있잖아요. 네, 부스케츠가 이제 하도 압박에 시달리니까. 특히 네, 메시가 없어지면서 네, 온갖 압박이 부스케츠를 향하니까. 네, 그래서 후방에서 공을 전개시켜 줄
선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음, 자연스럽게 공 다루는 능력이 좋은 에릭 아니면 피케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거고 오늘은 네. 피케가 안 나왔으니까 에릭이 그 역할을 한 거죠. 마지막에 피케의 투입이 신의 한 수였다고 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전혀 바르셀로나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넣을 포워드가 있어야 그 포워드를 넣죠. 근데 없으니까 네. 공중볼 잘 피케를 넣어야죠. 어쩌겠어요. 이게 너무 슬픈 현실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스타일로라도 골을 넣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축구인데 어느샌가 잉글랜드식 롱볼 축구가 들어가게 됐죠. 경기 이후에 이제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경기에 대한 경기 기록 자료가 좀 나왔는데 크로스를 50번을 했다나? 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 성공을 한 게 없으니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 팀이 이렇게 크로스를 많이 하는 팀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크로스라는 거 자체는 사실 좋은 무기예요. 왜냐하면 위협적인 크로스면 이제 한 번에 성공 못해도 그 다음에 세컨볼 상황이 나올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어제 크로스 주로 올린 선수가 데스트였잖아요. 네. 솔직히 그 크로스들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크로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루크 대용 근처에라도 갔으면 루크 대용을 더 신랄하게 욕을 했을 텐데, 루크 대용 근처로도 공이 못 갔어요, 사실. 그 크로스들이. 그래서 이 루크 대용의 지금 이미 뭐 미천이 거의 다 드러나긴 했지만, 미천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퀄리티의 크로스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 아니, 데스트가 우측에 가 있는데, 우측에서 또 계속 크로스 올라오고, 좌측으로 가니까 또 데스트를 가지고 좌측에서 계속 크로스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 선수 장점이 확실히 크로스는 아닌 것 같아요. 돌파까지는 어떻게 잘 시도를 하는데, 크로스가 좀 퀄리티가 어제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동안 뛰는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이번 시즌까지는 지켜봐야죠. 어차피 대안도 없는데. 어,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제 또 그라나다 전에 있었던 경기인데,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저 이 경기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도 했고, 이제 다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경기는 못 보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이라이트만 좀 봤는데, 이 하이라이트 안에서도 너무 처참했어요, 저는 경기를 보는데. 저한테 좀 약간 설명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 보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시간 낭비. 화만 낭비. 일단 미넨이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나그네스만이 부임하자마자 빠르게 팀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르셀로나 최대 약점은 역시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보낼 때 부스케츠가 차단당하면 네,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그걸 참 잘 공략했어요. 일단 부스케츠가 음, 최대한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한 다음에 네, 계속 공이 바르셀로나 진영에서 돌게 했죠. 네, 그 바르셀로나가 이제 에릭도 쓰고 피케도 쓰고 이제 3백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바르셀로나가 미넨의 중간 과정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아지방에서도 견뎌보다는 듯이 막아보자 이렇게 네, 생각한 것도 있고 또 두 네, 번째 이유는 이제 부스케츠가 막혔잖아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 풀백들은 공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끌고 나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데스트나 알바다. 네, 네, 그러니까 공 잘 다루는 센터백을 써보자. 그런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케랑 에릭이랑 나오고 네, 아라우오는 이제 바이에른이 강하잖아요. 네, 레반도프스키랑 밀러랑 네, 네, 그 둘이 계속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네, 그 점을 이제 염려해서 필백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애초에 이 경기 이길 수 없었다고 봐요. 이게 미넨이 너무 네, 수비 간격을 네. 빠르게 만들어요. 음, 그래서 바르셀로나보다 모든 움직임이 한 발짝 앞서 있어요. 음, 공간을 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도저히 바르셀로나가 이길 수 없었다고 보고 이제 네, 조금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 센터백 2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페드리나 대용이 양쪽에서 내려와 줘요. 네, 근데 이러면 조금 공이 굴러가긴 하는데 네, 문제는 전방에 선수가 없잖아요. 네, 3백 쓰느라 센터백 하나 더 써야 되고. 네, 근데도 공이 안 돌아가니까 페드리나 대용이 한 명 또 내려오고. 네, 네. 그러면 이제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운반하고 싶어도 그걸 할 선수가 음, 전방에 없으니까 네, 네. 공도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도 않는 전방 압박을 시도해 봐요. 요행을 음, 바라는 듯이. 근데 당연히 안 음. 되지.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 루크 데용이 아무것도 못해서 우파메카노가 루크 데용을 마크를 하다가 데파이한테 공을 잡으면 이제 데파이한테 뛰쳐나가는 장면들을 제가 봤는데 우파메카노 혼자서 약간 바르셀로나 포워드 두 명을 막은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한 명이 이제 아무것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우파메카노는 데파이가 오는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그쪽에서 덤벼서 잡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 덕분에 약간 우파메카노가 수비의 신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습들이 약간 비춰졌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경기 끝나고 이제 기록인데 바르셀로나랑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총 거리 뛴 거리 수가 15km 정도가 더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선수 한 명, 1.5명분의 활동량인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많이 뛴다고 하면 10km 이상 정도 뛰는 거니까 15km면은 한 1.5명분을 뛴 건데 저는 여기서도 이 그 뛴 거리를 보면서 당연한 결과였구나. 오히려 3대 0이면 잘 막았다.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3백이니까 어떻게든 견뎌내면서 그랬던 거지. 정말 센터백 2명 나왔으면 더 큰일 났을 거라고. 다른 포인트는 없었을까요? 미넨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 부분이? 근데 네. 3백을 이렇게 쓴 건 사실 조금 실망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네. 코만은 뭐 되든 안 되든 바르셀로나가 원래 하던 모습대로 항상 해가려고 했었는데 네네. 뮌헨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게 조금 약간 아쉬웠는데 뭐 네. 근데 뮌헨이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 사실 바르셀로나가 3백을 쓸 때는 네. 저렇게 쓰진 않고 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넨전 리뷰는 사실 그냥 우리 팀이 너무 못했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3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그전부터 어떻게 3백을 써왔고,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넨전 상대로 3백을 썼지만, 바르셀로나는 그런 유형의 3백을 쓰면은 안 됐었다고 말씀도 하셨고, 제 생각도 약간 선수의 구성이, 카테나치오를 사용하기 위한 3백 같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 바르셀로나의 3백은 말 그대로 그냥 3백이 아니고 좀 공격적이었던 3백이라고 생각이 돼서 바르셀로나의 3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바르셀로나 3백의 역사를 보면 네, 3백을 가장 많이 쓴 감독은 우리가 네, 잘 아는 크루이프죠. 네. 주 전술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3-4-3을 썼었죠. 맞아요. 근데 그 3-4-3도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그 측면에 딱 3명이 배치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접근법 자체가 현재 쿠만과는
달라요. 쿠만은 이제 일단은 후방에서 네. 이 발기술이 좋은 센터백을 갖고 조금 공을 앞으로 전개시켜 보자. 부스케츠를 좀 도와줘 보자. 이런 식이라면 네. 이 크루이프의 3백은 일단 측면부터 먹고 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센터백 1명에 풀백 네. 2명 내지 네. 네. 측면 상황에 강한 수비수를 센터백 양옆에 두고 썼어요. 지금 네. 바르셀로나와 매우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쿠만 네. 이 주로태를 엄청 걸 볼 수 네. 있어요. 왜 쿠만이 펩 과르디올라의 멘토였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네. 쿠만 보고 배우라고 의도적으로 크루이프가 펩이랑 쿠만을 라크롬도 같이 쓰게 하고 숙소도 같이 쓰게 하고 붙여놨다는 고 펩이 직접 말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쿠만 보고 쿠만한테서 어떻게 하는지 후방에서 공을 전개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배우라고 그런 네. 배려였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양풀백의 선수들은 이제 주로 페러 그리고 바르주안이라는 선수였는데요. 네. 네. 바르주안은 이번에 B팀 감독으로도 부임했죠. 네. 이 선수들도 이제 라마시아 출신이에요. 바르셀로나 축구를 몸으로 배운 선수들이죠. 네. 네. 그래서 공을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공 처리하는 기술이라든가 빌드업에서 참 많은 도움을 줬던 선수들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후방에 서는 선수들이 전부 다 공을 잘 다루고 그다음에 한 명이 견제를 당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공을 전개시킬 수 있었죠. 특히 측면을 통해서 그럴 수 있었어요. 특히 쿠만이 빌드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네. 이 쿠만이 이런 걸 참 잘했어요. 공을 일단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짧게 패스를 해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공을 앞으로 전개시킬 수 있을까?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을까? 이런 네. 걸 볼 수 있는 시야와 판단력이 되게 좋았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을 가장 빨리 운발할 수 있는 지역은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또 많은 패스 옵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크루이프의 집착 역시 볼 수 있죠. 음. 이런 게 이제 당시 크루이프 바르셀로나의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스쿼드가 꾸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크루이프라고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선수 적어도 구성을 볼 때 이름도 계속 바뀌고 이제 선발로 뛰는 선수들도 계속 변경이 됐었죠. 결국에는. 맞아요. 그래서 크루이프도 8년 감독했었잖아요. 네네. 처음 2년 리그를 우승 못했어요. 네. 3등까지도 해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스쿼드가 잘 꾸려지니까 이제 리그 4연패를 해보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최장 기간이고 라리가로 따지면 이제 두 번째 긴 기록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크루이프의 이 크루이프즘이라는 게 이걸 실행하려면 선수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바르셀로나의 3백을 구성을 할 땐 기본적으로 일단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있어야 하고 어, 상대가 이제 압박을 들어왔을 때 그 압박을 벗겨낼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 볼 컨트롤을 갖고 있어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앙에서는 볼을 전개를 해줄 수 있는 쿠만 같은 선수가 또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 측면의 성향을 가지면서 이제 왜냐하면 볼을 이제 운반을 해야 하니까 측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의 그런 퀄리티가 필요하다. 현재는 그런 선수 구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3백과 그 당시 이제 잘 나가던 바르셀로나의 3백에는 좀 약간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펩도 3백을 잠깐 썼었고 루초도 이제 마지막에 몰렸을 때 3백을 잠깐 썼었잖아요. 네.
그 쓰레기들이랑도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경기를 보고 아니면 혹은 이제 구단의 어떤 이슈가 큼직한 게 또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드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I